억지 텐션이 아니다. 찐한 텐션이 있는 정치대담 찐텐 정치. 오늘은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여야가 내놓은 판세 분석 얘기부터 좀 하려고 하는데요. 뉴시스가 이제 254개 선거구 중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하고 시도당 판세 분석을 종합한 결과라고 해서 내놓은 거죠. 국민의힘은 지금 전국에서 85곳을 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150곳을 꼽고 있다.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특히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24곳, 민주당은 85곳으로 우세 지역을 예측하고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전 대변인부터 좀 얘기 나누실까요? 저는 전 대변인이 아니라 현 대변인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뉴시스가 그래도 신뢰할 만한 언론이니까 여러 네. 가지 정보를 취합하고 종합해서 이런 기사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략 235곳 정도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우세한 지역이 어느 정도는 구분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머지 이제 20석 정도, 그러니까 19석이죠. 정확히는 19석 정도는 두 정당이 정말 자신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비슷한 생각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 보고 네네. 122곳이 걸린 수도권 과거의 역대 투표 성향이라든가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대략 이 정도 수준의 지역 판세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간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판세가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네.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997년도에 수평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후에 네. 6번의 총선이 있었는데 이거 제가 한번 살펴봤었어요. 2번은 집권 초반기에 이루어졌어서 네. 그게 2004년과 2008년입니다. 이때는 집권 여당이 대통령 선거에 승리한 기세 그대로 몰고 가갖고 상당히 큰 폭으로 승리를 했고요. 나머지 3번은 집권 후반기와 4번이죠. 4번 중에 3번은 4번 다 이제 그 집권 여당이 지긴 했는데 맨 마지막에 선거는 2020년인데 이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선거여서 집권 여당이 승리하긴 했지만 나머지 3번의 선거에서는 정권 심판 프레임 때문에 여당이 크게 파해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제 5년 단임제 체제 하에서 임기 중후반에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여당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스템에서 이루어진다. 선거가. 이번에도 아마 그 정권 심판이라는 프레임이 크게 작용하면서 우리 당이 고전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현장에 나가보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많이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얘기하시는 것들이 약간의 대통령실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들 토로하는 목소리를 듣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는 지금 이 뉴시스에 나온 판세 분석에 동의를 하시나요? 그리고 이게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세요? 10일이라는 기간이 또 남았지 않습니까? 네, 아직 이렇게 저희가 그냥 딱 규정을 해서 이게 최소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10일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민주당 이렇게 강세 지역으로 이 언론사에서 분석을 한 것인데 네. 이 지점에 저희가 또 취하게 된다면 결국 또 국민들께서 오만한 이 야당의 모습을 보고 표를 안 주실 가능성도 있고 투표장으로 안 나오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전반적으로는 제가 지금 유세를 다녀보니까 네. 집권 여당의 태도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여지가 있다. 근데 지금처럼 집권 여당이 계속해서 야당 탓을 하거나 뭔가 이조 심판론 이것들을 계속 내걸면서 사실상의 본인들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정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국민들께 주지 못하면 저는 국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심판을 하시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지금 사실 중후반이 아니에요. 임기 초반이거든요. 네. 2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의 지금 국민들이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지점을 여당에서 그러니까 야당이 이기는 것은 당연히 그 심판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정신 차리는 게 굉장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면에서의 좀 변화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뉴시스가 분석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야의 선거대책위원회하고 시도당의 자체 분석을 가지고 뉴시스라는 언론사가 종합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석은 이제 당 내에서 했다라고 저희가 봐도 될 것 같아요. 신규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이 숫자로만 보면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봐요? 근데 이제 선거라는 게 이제 구도, 인물, 이슈로 이제 분석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구도가 결정이 됐고 인물도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에 의해서 뭐 네. 한두 번 출렁이는 정도일 뿐이고 어느 정도 저는 대략적인 이제 흐름은 잡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여론조사라는 것은 추세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뢰할 만하지만 결국에는 많은 국민들께서 여론조사에 다 응답하고 계시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투표율이라든지 실제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지 우리가 이제 결과 예측은 상당히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 아무래도 저는 가장 잘못된 것이 국가 운영에 대한 뭐 성과나 어떠한 비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게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채 양명주라고 해가지고 이태원 참사라든지 그다음에 최수근 상병과 관련된 모든 의혹들이라든지 그 양평 고속도로 노선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그다음에 명품백 수수 문제 그리고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이런 지금 정권 차원에 대한 심판의 그런 욕구들이 상당히 지금 오랜 시간 누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시면 2020년도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들께서 전체적인 표심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이 거의 이제 그 이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와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 무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는 국민들의 아주 냉정한 평가가 이번 총선에는 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투표일까지 10일 남았는데 10일 안에 이 판세가 뭐 뒤집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 조금의 변화라도 있느냐 이게 이제 관심거리일 것 같은데요. 일단 여당 쪽에서는 2조 심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의 이제 심판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이례적인 것 같기는 해요. 여당이 야당의 심판론을 들고 나온 건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죠. 이게 효과가 좀 있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도리어 역효과를 낼지에 대한 얘기인데 이동학 전 최고부터 좀 하실까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님도 그렇고 네. 국힘에서 왜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과도하고 허황된 주장이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인가요? 조국 대표가 대통령인가요? 국무총리인가요? 아무런 지금 실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 운영을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고 지난 대선 때 이겼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 뒤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도 집권 여당에 힘을 몰아주는 판단을 국민들께서 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했는지 실적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실적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오로지 야당을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모든 언론에서의 공력을 쓰고 있다면 국민들께서는 의아해하실 거예요. 아니 실권이 지금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에게 있는 게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런 전략을 계속 수립하지? 이거에 의아하실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보고 공감받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뭐 네. 2조 심판과 관련해 갖고는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은 이런 겁니다. 21대 국회가 2020년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범야권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했고 네. 그 이후 2년이 지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근데 그 직전 2년 있잖아요. 2022년 5월 9일에 취임한 후 지금까지 2년 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입법적인 그 지원이 하나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만들어진 거대 야당이라는 프레임이 계속해서 4년 동안 작동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에 대한 야당의 협조가 전혀 없었고 또 하나는 이 조국 심판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는 네. 이 조국 대표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회로 들어왔었을 때 그럼 어떤 활동을 할 거냐 분명히 자신의 이 사적 복수를 위한 뭐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든가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경계심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앞으로는 저는 뭐 2조 심판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내놓은 여러 논란이 되는 후보들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 한 10일 동안 이 선거판에 큰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양문석 후보라든가 네. 양부남 후보, 공영훈 후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성격을 그대로 담고 있는 후보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소상히 알게 된다면 네. 이런 후보들까지 우리 지역에서 단순히 민주당이라는 이유로 또 정권 심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런 후보들까지 뽑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유권자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 있습니다. 정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공천에 부적격으로 보일 수 있는 후보들, 민주당의 후보들 네. 이 향후 한 10일간 변수가 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조 심판론도 이 선거판에서 효과를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뭐 그게 충분히 네.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지지자들을 충분히 이 선거 투표장으로 네. 이끌어내야 하는데 이런 여론들이 우리 그 강성 지지자들과 전통적인 보수자들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오는 데는 상당히 선거는 기여할 사실 것이라고 중도의 표심을 잡아야 이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건 이제 기존 지지층을 모으는데 역할을 할 거라고 했으니까 중도층의 표심을 옮기는 데는 이조 심판론이 도움이 된다고 보죠.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과거가 아닌 미래와 정책을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어느 한 편만 잡으려고 하는 정책으로는 아니 캠페인으로는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으로 오게 해야 네. 하고 또 중도에 계신 분들에게는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과 미래 비전이 무엇이다라는 것들을 얘기해서 지금 국민의힘으로 뭐 예를 들어서 광명 살리기, 네네. 의정부 살리기 이런 식으로 지역 특화형 정책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중도층 공략해야겠죠. 신기 위원장 의견도 좀 듣죠. 근데 이제 저는 뭐 네. 정광재 대변인께서 이제 민주당이 협조를 안 했다 이런 식의 좀 비판을 하시면서 이제 이조 심판론에 힘을 실으시는 건데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뭘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설명 자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발목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잡을 발목 자체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노동연금개혁이라는 것이 화두만 던졌지 거기에 대한 안이 나온 게 구체적으로 없고 네. 뭐 안이 설사 부분적으로 나왔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이슈화시키지를 전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그동안에 너무나도 국정 과제들을 설정 자체도 못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인구위기와 기후재앙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책임은 그럼 과연 어떻게 집권 여당이 질 것인가라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과거에도 야당 심판론이 한 번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참 기이한 선거였는데 당시에 황교안 대표가 이끌던 미래통합당이 야권 심판론에 의해서 진짜로 심판을 당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야권 심판론이라는 거는 바꿔서 말하면은 정부에 힘 실어주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 지금도 윤석열 정부가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야당 심판이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이게 지금 더 핵심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네. 뭐 비판이나 비난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평가를 이미 국민들이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검은 목도화지에다가 먹물도 붓는다고 해가지고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집권 여당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들, 뭐 예를 들면 정책이나 성과나 비전들을 제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표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거를 전혀 집권 여당이 프리미엄을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은 좀 집권 여당이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이제 정광재 대변인께서 그 향후 10일간 남은 선거 기간에 민주당의 뭐 양문석 후보, 공영훈 후보, 그다음에 양부남 후보들의 논란 문제가 큰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사실 저희가 이 주제를 좀 많이 다뤘거든요. 그래서 이 논란 자체를 얘기하기보다는 이동학 최고께는 선거판에 그러면 우리 정광재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논란들이 큰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민주당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지역에 있는 유권자는 자신들의 후보, 대표 선수를 누구로 보내야 국회로 보내야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판단을 할 것이고 서울에 사는 사람이 경기도 후보의 결격 사유를 놓고 그 자신의 판단을 결정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총선판은. 그래서 개별 후보자들이 이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인정하고 또 사과할 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역에서 승부를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야당 심판론, 야당이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이나
혹은 이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을 발목 잡았다라고 네. 하는 주장을 하시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뭘 하려고 했으면은 야당 대표 지금까지 안 만난 적 처음이에요. 2년 동안 지금 안 만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었다면 아무리 결격 사유가 있다 손 치더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그거는 만나서 내가 이걸 좀 해보고 싶은데 이걸 좀 도와주지 않겠냐라고 손을 내밀었어야 맞는 거죠. 근데 그런 일정의 어떤 모습을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그다음에 뭘 하려고 하는지 예를 들면 연금 개혁하겠다, 노동 개혁하겠다, 민생 개혁하겠다, 교육 개혁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럼 집권 여당이 그동안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그것도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오로지 야당 때리기로만 일관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중도층에 소구하기 위해서는 이전에는 집도끼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했었다면 이제 선거 전에 들어와서는 사실은 중도로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지금 집도끼 잡는데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표의 확장성 면에서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광재 대변인께는 이렇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까 신인규 위원장이 집권 여당이 정책을 좀 내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선거판에 그러니까 야당만 때리고 있지 사실 정책은 별로 없다라는 얘기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여당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야 이건 진짜 잘했다. 자랑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 우리 윤석열 정부 지난 2년간의 과정에서 봤을 때 한미일 공조, 네. 한미일 동맹의 복원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외교 정책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반시장적인 노동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불법적인 노조 관행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번에 정책으로 내놓은 것들은 오늘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놓기도 했지만 5세 이하 영유아 보육비에 대해서 국민 부담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그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평가를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 지금 서울 편입과 뭐 그 수도권의 행정구역 개편 얘기 있잖아요. 이걸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격차 해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 주민들 가운데 경기 지역의 외곽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그 출퇴근 격차라든가 이런 거 해소에 더 많은 공을 들이겠다, 재정을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네. 것들은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정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이런 잘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걸 총선위에 가장 그 상위에 올려놓고 홍보를 해야 표가 오는 것인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제 느낌은요.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여의도에 이전해 놓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선거판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다 들어보십시오. 누구를 수사해야 된다, 뭐가 미진하다, 다 이런 식의 지금 수사 일변도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지금 여당이 전략 전술이 부재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요. 전투에서는 승리한 듯한 느낌은 있지만은 전체적인 전쟁에서는 패배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다.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 성남 분당하고 용인 유세에서 야권 겨냥해서 저 사람들이 200석으로 뭘 하겠느냐 그냥 권력을 바꾸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라는 말을 떼내겠다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인지 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정광재 대변인이 좀 해석해 주시죠. 이거는 네. 우리가 개헌하려면은 국회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잖아요. 개헌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우리 국민의힘에 좀 주십사 달라? 하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으로 민주당과 범야권이 200석을 넘어서 네. 자유를 빼는 개헌에 나설지 안 나설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개헌 저지선만큼은 우리가 의석수를 받아야 네. 겠다라는 어떤 절박한 마음이 표현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을 좀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들려지네요. 자, 세 분과의 얘기는 2부로 좀 이어질 텐데요. 신인규, 정광재, 이동학 세 분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킥 2부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부에서 유튜브에 19,000명까지 동접자가 확 올라가다가 유튜브 자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버퍼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10,000명까지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13,000분까지 들어오셨는데 아무튼 시청에 불편 느끼신 거 저희가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2부에서 조금 더 텐션을 쫙 올려서 동접자 다시 19,000, 2만까지 가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1부 말미에 저희가 한동훈 위원장의 야권이 200석 확보하면 헌법에서 자유란 말을 떼어낼 거다. 이 얘기와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듣고 있었는데 이제 정광재 대변인 얘기를 들었고 이동학 최고께서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네요. 이게 2조 심판 관련해서도 네. 그렇지만 이것도 과도하고 허황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 전략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집토끼는 이미 잡혀 있다고 생각하고 중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발언을 하면 중도에서 호응을 하겠는가? 야당이 200석 먹는다고 자유라는 단어를 실제로 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수긍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러한 발언을 자꾸 하는 것 자체가 기본 기조가 좀 잘못 설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은 초조함을 계속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엇박자가 또 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인요한 위원장은 또 그런 얘기는 또 하지 않겠다, 민생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오히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거의 원톱으로 뛰고 있는데 집토끼 위주의 발언 중심으로 계속 가게 되면 지금 현장을 다녀보면 민생 경제 문제나 물가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아우성이 굉장히 원성이 자자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발언 이론이 없고 다른 방향에서만 계속해서 발언하고 행보도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이제 정부 여당에도 대통령이 제대로 할 말도 못하고 대통령의 어떤 린치에 계속해서 가려지는 정부 여당 무용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께서 지금 제2의 민주당 선대위원장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로 네. 아주 이해하기가 어려운 언행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여야 판세 분석 얘기를 좀 했는데 이런 판세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도리어 조금 위기감을 느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기 위원장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근데 저는 이런 자유의 발언을 없애겠다, 헌법에서 네. 자유가 없어지는 이런 종북 지금 프레임을 가져다가 쓰는 거거든요. 전 이런 전략은 거의 선거를 포기하는 전략으로 저는 보인다라고 볼 정도인데요. 이 200석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에는 이것이 개헌을 할 수 있는 200석의 상징적 숫자가 있고 또 대통령이 잘못할 때는 탄핵을 할 수 있는 또 숫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남발하셨거든요. 그 거부권 남발할 때 국회에서 제의를 할 때 3분의 2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석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200석을 말하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공산 전체주의를 떠올릴 만큼 지금 또 이런 이념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종북 프레임을 갖다가 지금 운동권하고 엮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충분히 엿보이는데 저는 국민의힘 안에서 이념 투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는 네. 그런 분들이 얘기하시면은 한 100번은 양보를 할 수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 초대 비서실장이 운동권의 상징인 임종석 실장이었어요. 운동권의 가장 핵심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문재인 정부를 종북으로 낙인을 찍게 되면은 종북 정부에서 본인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하고 또 대검찰청에서 반부패 부장이라는 요직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본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근무하던 그러니까 전반기는 괜찮은 정부고 뭐 후반기부터 좀 이상해졌다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직전에 근무했던 정부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결례되는 표현이다. 그래서 본인이 마시던 우물에다가 이건 침을 뱉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종북 프레임을 씌우기에는 본인의 이력이 전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 개헌과 관련해 갖고 정광재 우리가 갖고 대변인입니다. 있는 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네, 이 개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 그 중도층의 그 마음을 좀 자극시키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뭐 자유를 떼겠다 뭐 이런 것들까지 나갈 게 아니라 네. 지금 뭐 앞서 판사 분석 얘기하고 비례까지 포함하면 범야권 200석이 뭐 당내에서는 안 나온다고는 하지만 후보들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지원 후보도 얘기했고 인천의 김기용 후보인가요? 갔을 때도 인천에서 14석 다 얻으면 200석 얻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범야권이 200석이 됐었을 때 우리 정치가 가져올
불안정성과 위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이 국회 내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녹록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집단 지성을 좀 발휘해서라도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가질 수 있는 국회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좀 하게 해달라 뭐 이런 의미라는 말씀이시죠. 신기 위원장. 요거는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사실 그 견제와 균형이 중요합니다. 국회 안에서 협치가 이루어지면 가장 좋을 텐데 저는 대한민국이 그 삼권 분립 국가잖아요. 그래서 행정과 입법과 사법 그리고 이제 지방 권력까지 이렇게 4개로 나눌 수 있는 건데 네. 행정 권력 윤석열 대통령 갖고 있고요. 그리고 사법 권력도 지금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많은 대법관들 다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방 권력도 국민의힘이 다 대승을 거둬가지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 속에서 입법 권력 하나 남은 것인데 이 입법 권력 속에서도 지난 국회, 그러니까 지금 국회를 바라보면 뭐 국민의힘이 100석 초반대를 가지고 있는데도 마음껏 지금 윤석열 정부가 모든 일을 다 네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범야권이 주장하는 200석 주장도 저는 견제 차원에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야권에서 견제와 균형을 받기 위해서는 200석 주장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또 해주셨고 이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판세 분석상 여당이 조금 위기감을 크게 느끼는 건지 국민의힘이 이제 반성한다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 이른바 대국민 읍소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죠. 한동훈 위원장도 오늘 국민의힘과 정부에 부족한 게 있다고 할 것 같다. 저도 인정한다 이런 말 했고요. 김은혜 후보는 국민의힘이 반성한다. 우리가 무기력했고 국민에게 어깨를 내어드리지 못했다. 대신 반성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경남 김해을의 여당 후보인 김혜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조혜진 후보. 조혜진 후보 죄송합니다. 조혜진 후보는 대국민 사과,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더 커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시죠. 네, 후보 개인 차원에서 이런 목소리는 뭐 충분히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가 워낙 급박하게 진행되고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 남은 3년을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정말 일 한번 못 해보고 5년이란 시간이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범야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뭐 탄핵해서 우리 국민적 혼란으로 가느냐 이런 중요한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혜진 의원이 얘기한 것도 결국에는 우리 당이 어느 정도는 의석수를 확보해서 남은 3년의 국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석수는 확보해야겠다라는 절박한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후보 차원의 발언은 가능하겠지만 이게 뭐 당 차원에서 얘기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오늘 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절 예배에 가서 네네.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뭐 겸허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남은 10일간의 고민의 기간 동안에 네. 반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도 그렇고 이 여당도 그렇고 언행 일치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저는 다이어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치킨 3마리 먹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트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완전 다른 거죠. 지난 2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짧게만 말씀드리면 당원들이 선택했던 당대표 2명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사지가 들려서 끌려나가고 지금 비대위 체계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상 여당의 이 대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 총선 끝나고도 그래서 사람들이 세간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게 한동훈 위원장도 결국 사지가 들려서 끌려나갈 거다라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당 의원이 제대로 된 소신 있는 얘기,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통령이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무기력한 여당의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심판을 하시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표를 많이 몰아준다 하더라도 네네. 대통령의 어떤 이 심기를 거스르는 얘기들을 제대로 하지도 않을 건데 집권 여당이 수주가 많아지면 뭐하냐. 그리고 수주가 적었다 하더라도 이거를 뭐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지금 여당의 표를 몰아달라 말씀하시는데 그동안에 대통령 거부권 써가면서 야당에서 뭘 주도한 게 없어요. 주도할 수 있는 것들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아집과 고집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된 어떤 이 필터 역할을 여당에서도 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는 국민들이 분명하게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윤 대통령 발언은 부활절 예배에 참석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아까 우리 조혜진 후보가 얘기한 국민에 대한 대국민 사과 이걸로 준해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신인규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읍소 전략.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신뢰를 못 가지실 것 같아요. 이게 뭐 더 낮은 자세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이 그동안 경로의 모습을 보였던 것은 뭐 낮은 자세와는 매우 거리가 먼 것 같고요.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뭐 동료 시민들 곁으로만 가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주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니까 국민들 목소리가 자꾸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 자체가 신뢰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삼선 의원이신데 지금까지도 오늘 굉장히 그 수위가 높은 반성의 그런 글을 올리셨는데 전 이것도 진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삼선 의원까지 하시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용기 있게 한 말씀도 못 하다가 이제 선거가 다가와서 이제 당선이 어려워지니까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그 용기의 타이밍이 늦었기 때문에 진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조혜진 의원도 그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냥 후보 사퇴를 하시고 진정성 있게 아예 그냥 정계를 떠나는 차원에서 책임을 지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시면은 국민들에게 울림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본인이 사선 의원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이런 사과를 사용한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서 신뢰를 보내기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거의 판세를 바꾸기 위한 전략적인 발언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실제로 이제 조혜진 후보의 발언을 쭉 보면 이렇게 되면 이런 판국으로 계속 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그러나 아직 살 길이 있다. 이 살 길이 바로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이 한 번 더 뭐 반론이든지 아니면 얘기 좀 하시죠. 당이 이제 총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이. 그러나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대통령실이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해결된 문제들이 뭐 최근에 있습니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자진 사퇴라든가 이종섭 전 호주 대사의 사퇴 문제 같은 것들도 이것이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는 뭐 절차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진행된 일이지만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이게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면 그것들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직간접적으로 대통령실에 의견을 제시한 거고 이에 대한 조치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또 의료 지금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은 지금 뭐 의대 정원 2,000명을 두고 뭐 협상 불가능한 수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의제에 제한이 없다. 일단 의사단체들과 만나서 이 의료 대란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라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때보다 우리 정당과 대통령실이 민심의 변화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이종섭 전 호주 대사가 이제 사퇴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 사퇴와 관련돼서 대통령실에 건의를 했고 이게 뭐 받아들여졌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제 조혜진 후보가 일단 뭐 개인적인 발언입니다만 얘기를 했고 혹시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께 대국민 사과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 대국민 사과라는 게 어떤 면에 대한 대국민 사과인가요? 국정 지지율이 40%를 넘지 못해서 제가 사과드립니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가 구체적으로 사과할 만한 구체적인 사안이 나와야 되는데 뭉뚱거려서 제가 국정 운영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에게 사과를 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역대 그 국정 지지율 40% 못 넘은 사람들은 다 사과하고 했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뭐 제가 이거 단언 드리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한동훈 위원장도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뭐 이제 와서 사과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 사과를 하고 내각 총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진정성을 받을 만한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하려고 그랬으면 이미 실기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나 이종섭 전 장관 전 대사 같은 경우도 한동훈 위원장이 민심을 받들어서 대통령실에 요구해서 그것이 대통령이 들었다라고 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의 앞단에 나와가지고 국민들과 맞닥뜨려서 이 문제를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가 이걸 물러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명분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스스로 한 말을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활용한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요청한 걸로 하고 내가 그럼 한 걸음 물러나는 걸로 할게 라고 하는 걸로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국민들이 이걸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도 네. 결국엔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진실은 국민들에게 가닿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학 전 최고의 해석을 저희가 좀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동학 전 최고께서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거취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총선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겨도 저도 한국에 머물지 않고 뭐 유학을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돌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오늘 직접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저를 보고 뽑아봤자 어차피 나중에 쫓겨날 거라고들 한다. 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총선 이후에도 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남아서 뭔가 당권이든 대권이든 여기에 도전을 하겠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광재 대변인부터 하시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처음 난 얘기는 아니죠. 지난번에도 자신은 지금 무엇을 배워야 할 때가 아니라 봉사할 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10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은 계속해서 공적 영역에 남아서 대한민국의 공공선을 추구하는데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4.10 총선에 대한 뭐 성패도 지금 알 수가 없지만 그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 공공선을 위한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뭔가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할 건데 그게 아마 뭐 정치의 영역에서 머물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선거 막판으로 오면서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이 조금 더 깊어지는 듯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제 원만한 관계 뭐 이렇게 좀 해결이 됐다고 보십니까, 대변인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과의 관계가 지금 정말 어떤 거야?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신데 네. 제가 그 두 분의 뭐 개인적인 뭐 대화 내용이라든가 최근에 뭐 관계에 대해서 네.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쉽게 달아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20년 이상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인간적인 신뢰 관계에 있었고 또 지금 우리의 그 당심을 또 민심을 대통령실에 그래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네. 아까 뭐 이동학 최고께서 얘기하셨지만 비대위원장 2명이 들려나가다시피 하셨지만 그때보다는 훨씬 더 원활한 소통 관계가 가능한 것은 두 사람의 신뢰 관계가 그래도 바탕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선거 끝나고 한동훈 위원장께서 뭐 하여튼 런동훈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세간의 어떤 이 우려가 왜 나왔냐면 그 근간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약속하고 뭘 하고 있어요. 근데 선거 이후에도 그 말을 책임질 수 있냐? 이를테면 김포 서울 편입 문제랄지 아니면 지금 세종시로 국회 이전하는 문제랄지 자기가 등장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과연 그 책임성 있게 본인 스스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없다 하더라도 네. 지금의 이번에 당선되시는 이 집권 여당의 의원님들께서 이거를 실제로 그 의지 있게 끌고 나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을 유권자들께서 품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밖으로 나갈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또 급한 마음에 선거 끝나도 나는 여기서 할 도리를 하겠다라고 사실은 또 이 다른 말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말도 결국 국민들께서 얼마나 믿어주실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저희가 이 얘기도 좀 하죠. 민주당이 낸 공약집에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 공약이 있어서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해서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개정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서 좀 논란이 됐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무적 착오다라고 해서 이제 이 공약집에 잘못된 걸 이제 뭐 바꾸겠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부터 먼저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동학 최고 얘기 좀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에 내는 그 과정이 네. 여러 가지 뭐 절차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좀 의아한 게 네. 저는 지난 대선 때 최고위원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공약을 국민들 앞에 내걸 때는 마지막 최고위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문구 하나하나 다 살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살펴서 혹시라도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냐 없냐를 검토했고 오타 하나까지 다 찾아서 했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제가 겪어본 바로 인하면 이런 일들은 사실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 논쟁이 일어났고 논쟁이 일어나서 만약에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컨센서스가 형성이 안 돼 있는 문제라면 이거는 문장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뒤로 빼거나 이랬을 텐데 저도 좀 의아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정광진 대변인 네.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게 실무진의 실수였다라고 발뺌하는 게 민주당의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에 치러졌는데 그때 선거 공약 집에도 비동의 간음죄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도 싫었었고 지금도 싫었었는데 이게 그러면 4년 만에 그럼 바뀐 겁니까? 만약에 이게 소신이라면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책적 소신이라면 그 소신을 그대로 밝혀서 유권자들에게 심판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으니까 이게 갑자기 뜨거워라 하는 식으로 이거 실무진의 실수입니다라고 뒷걸음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나쁜 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거죠. 신기 위원장도 말씀 좀 더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이념 정치 우리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것도 이념 사법을 지향하는 잘못된 정책이거든요. 저는 비동의 간음죄 같은 경우는 기존의 형사 사법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도입돼서 안 된다라는 명확한 입장 갖고 있는데 민주당도 지금 비동의 간음죄를 계속 그 시도를 하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네. 뒤늦게 처리하는 모습은 모양이 이거는 너무 좋지가 않다. 그래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면서 좀 형사 사법 체제를 저는 존중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국민의힘도 뭐 국회 완전 이전 이런 공약들 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랑 많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 공약을 뜬금없이 갖고 와가지고 선거 앞두고서 막 던지면서 또 한동훈 위원장이 뭐 여의도가 옮겨가면은 뭐 다 개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포장하고 있는데 무슨 고무신 막걸리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 앞에 그런 식의 선심성 정책을 써가지고 이런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총선도 안 나간다면서요. 근데 뭘 믿고 해달라는 것인지 매우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광진 대변인 한 말씀 세종 하시죠. 공약이 왜 우리가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과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세종으로 이전하자라는 것은 지방 분권이나 지방 균형 발전에 입각한 것인데 김포를 지금 뭐 서울로 편입시키자라는 식으로 메가 서울 공약을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서울 정책이 잘 수도권에 맞지 않는다, 서로. 결이 안 맞죠. 네. 한쪽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수도권 분리를 얘기하니까 안 한 맞다는 20초 거죠. 정도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네. 뭐 세종 그 공약 이전 공약이 세종과 다른 지역 간의 국토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민주당이 예. 내놨던 공약이다라는 얘기도 좋은 있어요. 좋은 거라면 우리가 같이 논의하고 차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메가 서울 관련한 것도 이게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함께 추진해 가자는 겁니다. 아니 그럼 네. 인구를 서울로도 모으고 분산하겠다는 알겠습니다. 걸 동시에 어떻게 저희가 가능합니까? 틈새 토크에서 더욱 뜨겁게 알겠습니다. 얘기를 알겠습니다. 나눠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못다한 얘기 유튜브 연장 방송 틈새 토크로 이어집니다. 신인규, 정광재, 이동학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유튜브 연장방송 틈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전이 아닙니다. 네네. 정광재 대변인. 왜 전이라고 생각하시죠? 이게 왜냐하면 네. 그 국민의힘 아니 우리가 네. 이전에 나오신 분이 전 대변인이신데 아, 원고에 이게 전이라고 이렇게 써 있다 보니까 제가 자꾸 실수를 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은 예. 중앙선대위 대변인입니다. 네. 네. 중앙성대위 대변인 네네. 정광재 대변인 그리고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 이렇게 세 분과 틈새 토크 계속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세종시 이전 얘기를 조금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 듣기 전에 다시 저희가 19,000 찍고 22,000까지 유튜브 접속자가 갔었다고 하는군요. 박수 한번 넣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네. 자 앞으로 더욱 쭉쭉 정수 얼마인지를 네. 몰라갖고 지금 기준점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 나오셔서 오늘 많은 분들이 듣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유일한 하겠습니다. 변수는 정 대변인만 있기 때문에 맨날 나오시던 분들이었는데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빨리빨리 그전 얘기나 해라 뭐 이런 분들 많으실 테니까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공약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 충청권에서의 정당 지도가 크게 올랐다는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갤럽이 지난 26일에서 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3월 4주차 조사인데요. 국민의힘 대전 세종 충청 지지도가 지난 3주차 19일에서 21일 조사 때보다 15%포인트 상승한 46%가 됐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이 지역에서 11%포인트 급락한 22%를 보여줬다라는 거니까 이게 그쪽
선거법계 표심에는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 얘기 좀 하시죠. 저는 이제 이런 공약으로 총선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은 어차피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 다만 민주당은 어쨌든 세종으로 지금 의회도 그리고 대통령실도 다 이전하자 이런 입장들을 갖고 있었고, 이미 지난해 10월 달에 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5개 상임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 10여 개는 다 세종으로 이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정책처, 그다음에 뭐 정책 뭐 관련된 기구랑 그다음 도서관까지도 다 가는 걸로 이미 이제 법 규정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이거는 왈가왈부할 필요가 서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이거는 합의해가지고 그냥 추진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문제는 선거 끝나고 국민의힘이 입장이 또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런 지점에서의 우려가 좀 들고, 이거를 과연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끌고 갈 수 있을지,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이 남아있지 않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집권 여당에서의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이거를 다시 끌고 가서 확실하게 민주당과 합의를 볼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우려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중도층에 계신 분들도 역시 네네. 이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요거 저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의대 정원도 늘리는 부분과 이거 비슷한 맥락인데 네. 상당히 뜬금없이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정광재 대변인님이 안에 계시니까 전 궁금한 게, 이게 실제로 당내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서 나온 건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기존에도 전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를 옮겨야겠다라는 언급을 전 들어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뜬금없이 던지는 것에 문제를 일단 제기를 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가 마저 못했는데, 결국에는 그 수도권을 더 메가시티로 더 키워나갈 것이냐라는 발전 전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이런 논리인데, 이걸 동시에 하면서 세종으로 또 옮겨가지고 인구를 흩뜨겠다라는 것은 한쪽에서는 인구를 모으는 전략과 한쪽에서는 인구를 흩뜨리는 전략을 동시에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해서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표가 급하니까 양쪽 다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의 의구심은 충분히 전 제기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이제 설주환 변호사 나와서 한동훈 위원장이 목련이 필 때쯤 김포는 서울이 돼 있을 거다 이 발언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처럼 이제 혹시 선거 끝나면 이 세종시로의 국회 이전 이런 것도 마음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는 그 국회의 세종 이전이나 대통령실의 그 세종 이전이나 결국에는 우리가 뭐 급격한 통일이 되지 않는 한 뭐 역사적 뭐 시대적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2002년 대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는 뭐 상당히 정략적으로 내가 충청도 표를 얻기 위해서 재미 좀 봤다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시동이 걸린 이후에는 그런 거잖아요. 기호지세라 그러나요? 호랑이 등에서 내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행정수도 세종이 지금 이대로 둘 것이냐, 이런 행정 비효율을 계속 용인하면서 이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수도 이전에 준하는 수준의 세종을 육성할 거냐라는 데 대해서는 우리 당이나 민주당이나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보고, 민주당에서 우리 당이 지키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데 지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목련이 피면 김포가 서울이 된다. 이건 비유적으로 상당히 드린 말씀입니다. 아직 뭐 목련 핀 것도 목련은 있고, 내년에도 핍니다. 네. 매년 것도 피죠. 있고 피지 네. 않은 것도 있지만, 김포를 서울로 놓겠다는 것은 경기 북부 분도 과정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논의 과정입니다. 근데 경기 북부 분도는 어디서 시작됐냐? 민주당이 속해 있는 김동연 지사가 경기 북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자체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시작된 건 아니고, 아까 인구 문제를 얘기했는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고 해서 거기에 다시 뭐 모든 인구를 김포나 서울로 몰아 넣겠다는 건 아니니까, 이 행정 개편을 통해서 해당 지역 주민의 행정 편의를 높이겠다는 거지, 거기에 사람을 다 몰아넣겠다는 건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주호영 의원은 중진 의원이시잖아요. 근데 네. 주호영 의원도 2020년도에 국회 전체 상임위를 세종시 이전하는 거 반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마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하실 걸로 보입니다. 기존 입장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게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 되고서 선거를 앞두고 던졌다라고 하면은 이거 나중에 가 수습원금 누가 하느냐, 전 이런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대통령실 쪽에서도 국회 세종 이전 대선 공약 제2집무실도 속도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요 주제는 좀 마무리를 하고 네. 저희가 다른 얘기도 좀 해야 되니까, 지금 선거 유세 과정에 유승민 역할론
뭐 이것과 관련돼서 원래 한동훈 위원장은 일축을 했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그래도 지원 유세를 지금 막 뛰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SOS를 치는 여당 그 후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시죠. 유승민 전 의원이 갖고 있는 중도 확장 소구력은 뭐 수도권에서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뛰는 분들이 개인의 친분이나 뭐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뭐 당 차원에서 유승민 의원의 역할론이 생길 것이냐 안 생길 것이냐라는 것을 제가 뭐 대변인 자격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유승민 전 의원의 전략적인 효용 가치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뭐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 역할을 해주는 것도 뭐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공식적으로는 유승민 전 의원한테 여전히 뭐 이렇게 도와달라거나 이런 요청은 없었던 거죠. 네,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이번 주에 보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하고 박용진 의원이 지원 유세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뭐 우리 공천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잡음을 털고 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저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공천 과정이 저희는 뭐 민주당이다 보니까 어쨌든 네.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당 지도부의 결단이나 시스템에서 주어져 있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설화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일단락이 된 겁니다. 그리고 거대한 어쨌든 대의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국민들께서 지금 고통 속에 민생 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한 국정 운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우리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거나 거꾸로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국민들의 고통을 막을 길이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국정에 대한 심판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힘을 좀 모으는 이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분들이 이제 다니는 것들이 굉장히 큰 소구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도 당에서는 민주당도 공식적인 지원 요청은 없었던 거죠. 아니, 이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네.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냥 개별적으로 다니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또 이렇게 다닐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그냥 선거 때문에 원팀 모양새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더군요. 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번 선거는 반드시 국민의힘의 힘보다는 의석수를 많이 얻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거보다는 과반수 이상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이 당원들의 뭐 여러 가지 열망이라든가 국민들의 열망 이것들을 정치인으로서는 받아 안아야 되는 숙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규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유승민 전 의원이나 박영진 의원 이 지원 유세 그리고 뭐 일시적으로 그냥 모양새만 이렇게 갖추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의견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번 선거 총선이 아무래도 양당의 네. 초결집 선거로 지금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도에서 소구력 있는 정치인들의 공간은 매우 협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각 당에서 그런 소중한 자원들 이렇게 선거 다다르고 와가지고 마지막에만 이렇게 소중하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분들의 말씀대로 당을 좀 운영했더라면은 하는 저는 강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사전 투표가 4월 5일부터 6일 양일간 진행되죠. 세 분 진짜 짧게 사전 투표율 어느 정도 될 건지 전망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정광재 대변인 어느 몇 프로나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전체 투표율이 지난 2020년 66.2%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사전 투표도 뭐 지난 2020년 선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투표율 자체는 역대 어느 총선보다 관심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좀 높게 나올 거로 예상하고 지난 있습니다. 총선의 사전 투표율이 26% 정도 나왔다고 해요. 신인규 위원장은 예, 저도 이제 사전 투표율은 계속 그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올해는 한 30% 정도를 30%까지도? 넘기지 않을까. 이것이 또 전체 투표율 증가에도 저는 매우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전 최고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제외 공간에서 네네. 투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예년에 비해 뭐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고 이제 저는 사전 투표 역시도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날 하게 되는데 네. 이때 뭐 저도 한 30% 가까이는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는 국민의 권리니까요. 뭐 사전 투표든 당일 투표든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인규, 정광재, 이동학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